네, 안녕하십니까. 24시간 기업을 분석하고 탐방하는 24시 클럽의 이경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우리 24시 클럽에서 쉬지 않고 기업 탐방을 담임으로 인해 가지고 창출했던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던 그 종목의 사례와 함께 지금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그 산업과 그리고 최근에 탐방 갔다 온 기업들 중에서 과거에 텐베거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종목들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있어가지고 무슨 뭐 기법 등등 많은 것을 찾는데 그냥 내가 선택한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큰 수익을 거두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대응하고 어떤 뭐 체계적인 트레이딩 기법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기업의 본연에다가 그냥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항상 주장해 오고 그것이 개인 투자가들에게 유일하게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선례로 봐야 되는 종목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텐베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한번 선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시 클럽이 먼저 2차 전지 산업에 투자를 했던 것은 2019년도부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하려고 할 때 그리고 기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시로 봐야 되는 것은 산업의 파급력이에요. 한 예로 과거 인터넷 혁명처럼 강하게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경우에는 다른 산업은 다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PC 시대가 열리면서 타자기가 없어진 것처럼 그리고 PC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뭐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가 없어졌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성장 산업이 만들어졌을 때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는 그만큼 파급력이 강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 다 같은 맥락입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고 또 새로운 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파급력이 강한 산업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파급력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4시 클럽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19년도 2차 전지 산업에다가 일단은 포커스를 뒀었죠. 그 이유는 모델 S라는 테슬라의 모델 S가 출시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수많은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그 전기차 하나였어요. 그걸 보면서 이 전기차 시대가 올 수밖에 없겠다. 근데 파급력이 정말 강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수많은 아날로그 자동차 산업을 쇠퇴기로 만들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의 성장 산업을 일궈낼 그런 왕성한 성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처음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서 2018년도, 19년도부터 투자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 BM이에요. 양극재 시장에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나 유니모와 같은 엄청난 글로벌 양극재 기업들이 있었고 그 틈에서 새롭게 성장할 가능성, 국내 시장에서 강자에서 글로벌 강자로 뻗어나갈 가능성을 유추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상장하기 직전의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대표님이세요. 김병훈 대표님. 그리고 제가 이제 파마했을 때 그런 모습인데 이게 상장 전부터 이제 에코프로 BM을 탐방하면서 우리 이제 가족 여러분들 모시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파급력뿐만 아니라 산업의 태동기여야만 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이런 이야기 했죠.
2차전지 시장에서 양극재는 이미 다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잡고 있었고 에코프로 BM은 아주 미약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접어들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모델 S 하나 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ESS 화재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에다가 모든 걸 걸고 있는 저희가 웃음거리였죠. 아니 불나는데 전기차 그거 누가 사겠냐 이런 의견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분명히 열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선별해야 돼요. 태동기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 이 산업에 대해서 이 산업은 올 수밖에 없다. 이 산업은 파급력이 강하다. 이런 확신이 들게 되면 거기서 최고의 종목을 선별하기 위한 기업 탐방과 분석의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아무튼 에코프로 BM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중화권 업체들 간의 진입장벽. 그러니까 중화권 업체들은 대부분 LFP라는 리튬 기반의 배터리를 사용했고 에코프로 BM은 NCA나 NCN과 같은 이런 양극재 시장, 3원 개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모두가 LFP가 더 안정적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과의 경쟁에 있어가지고 과연 국내 업체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때 탐방을 다니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중화권 업체들도 3원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정보를 받았죠. 이것도 탐방을 가야지만 확신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에요. 3원계라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섞을 때 이 배합과 이 정확한 적층을 할 수 있는 기술은 대한민국이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화권 업체들이 뛰어들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업체나 타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였는데요. 이게 이제 2021년도 자료인데 스미토모 화학이 있었고 유미코와 그리고 뭐 바스프도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 기업 특히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었냐?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 그때 1등이었거든요. 이 양극재 시장에서는. 그런데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은 공격적으로 포항의 부지를 제가 포항 부지까지도 갔다 왔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확인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면 세계 1위의 양극재 업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경제업체가 일본에 있을 때 특히 좀 국내 기업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약간 미국식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라고 하면 기회를 정확하게 잘 포착하고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본 업체들은 약간의 유럽형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 그동안의 기술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어떤 시장의 구도를 보면서 생산 캐파를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에코프로 그룹은. 지금이 기회라고 봤던 거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자본이든 기술이든 중화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 진입 장벽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업체들이 민기적거릴 때 공격적인 투자, 자본의 또 진입 장벽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해자를 만드는 기업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종목은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수치화의 작업이었습니다. 수치화 시킬 수 있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8년도 그때 2019년도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산 캐파의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정확하게 수치화를 할 수 있었고 그 생산량을 토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개선하기 좋게끔 기업 측에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줬었어요. 그러면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수치화가 가능했고 목표 시가총액을 설정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의 투자를 했는데 10조 원 이상은 무조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힘든 시간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치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식은 사는 것은 누구나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이런 수치화 작업을
해내야지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서두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을 이 기업의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봤던 거고,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은 2019년도 우리가 처음에 사고 나서부터 뭐 40배 이상까지 올라갔으니까, 물론 우리는 텐베거의 수익을 거두고 팔았지만 거기서 4배가 더 올라갔죠.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스타 종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리고 고마운 것은 이 에코프로 기업 측에서 주가가 잘 가는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은 주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대표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기업을 설명해줬던 그 사례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주가가 크게 가는 기업들의 특징은 주주에 대한 어떤 애착심도 기업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선택을 했던 종목이 뭐 다 많이 갔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은. 근데 또 기억에 남는 것은 PNT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뭐 분기마다 몇 번씩 구미에 방문을 했었고,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상무님께서 원래 그 공장은 그 생산 라인을 저희가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사진을 안 찍는 대신 그 공장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생산 캐파를 계속 매 분기마다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저번에 설비가 없었는데 설비가 들어와 있는 것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하나의 사례였는데요. 근데 상무님이 대단히 열정적이었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NT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첫 번째로는 뭐 산업의 성장기 2차전지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가장 큰 이유는 동박이라는 이 기술에 있어가지고 PNT의 진입장벽이었습니다. LG그룹에서 처음에 우리가 2019년도 시가총액 1,000억일 때 이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시가총액이 1조 7천억까지 왔으니까 거의 뭐 17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 기업을 투자했을 때 LG그룹이 이 동박을 최대한 얇게 만드는 과정을, 여기 또 일본 업체가 나옵니다. LG화학과, 그때는 LG화학이었어요. 일본 업체와 협업을 했는데 1년 동안의 긴 과정을 거쳤는데 수율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업체 말고 PNT를 LG화학이 선택을 해가지고 마지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안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PNT를 탐방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가능성과 그 기술력의 격차를 봤더니 일본 업체 대비해서 또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탑티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요. 이거는 탐방을 다녀야지만 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금호공대 출신의 다른 기업의 대표님들과는 좀 다르게 항상 새로운 장비 개발에 몰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또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일본 업체들 대비해서 기술력에서도 격차를 따라잡았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 업체들은 3원계 못 만드니까 중국 업체들 간의 격차는 높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수치화 작업도 확실했습니다. 매년 수주 금액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상무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 수치화를 계속 해가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은 무조건 간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끌고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목도 텐베거의 신화를 만들어줬던 그런 종목이 하나였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5가지의 법칙, 산업의 파급력, 그리고 산업의 태동기, 그리고 진입장벽, 해자가 있는 기업, 그리고 수치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5번째로 공격적인 투자. PNT 같은 경우에도 매 분기마다 갈 때마다 공장이 증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 5가지의 조건값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지금 산업의 태동기가 뭐가 있냐 이거죠. 하나만 지금 나와 있는 거. 지금 우리가 파급력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혁명처럼 다가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산업이 도래하게 되면 이 산업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질 것이고, 이 산업에서 뭔가 이뤄내는 기업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뭐가 있냐, 이거냐 이겁니다.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은 바로 최근에 시작한 챗 GPT, 이 AI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문장을 이해하는 거지만 점점 진일보한 발전을 보여줄 것이고, 이것은 머신러닝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될 겁니다. 머신러닝. 인류는 점점 고령화되고 노동력은 없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출산율도 문제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풍토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세계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즉 공장 자동화나 어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이 AI 시대는요, 올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고 챗 GPT가 바로 특이점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파급력은 대단할 겁니다. 머신러닝이라는 이름으로 통해 가지고 가장 큰 킬링 컨텐츠는 AI 자율주행. 우리가 바로 눈에서 볼 수 있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테슬라도 당연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이 산업에 태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은 챗 GPT 하나 나왔기 때문에, 태동기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준비해야 되고요. 파급력은 정말 강하냐?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이런 CNBC와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자율주행의 테슬라의 주가가 비싼 건 자기도 인정한다. 그런데 비싼 이유는 자율주행에 대한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 기대감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게 비싼 것도 바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M2 울트라라는 칩을 선보입니다. 근데 그 애플의 홈페이지 가게 되면 두 개의 M2 칩을 섞어가지고 만든 칩인데 머신러닝을 학습하기 위해서 만든 칩이라고 이야기해요. 머신러닝은 바로 AI고요. AI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칩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 바로 이 AI 칩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의 가치, 2년의 가치, 아니면 그 성장의 가치를 주가에 품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도 또 하나의 기회가 왔죠. HBM이라는 D램을 쌓는 방식으로 AI 칩과 나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최근에 국내 증시에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갔다 온 기업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3년 동안 한 1년에 반기마다 한 번씩은 가는 기업인데요. 바로 이제 자율주행, 이 머신러닝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머신러닝. AI 칩은 머신러닝의 시대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와 연결될 수 있는 기업으로, 자, 먼저 사마콘덴서입니다. 이게 화면에 좀 찌그러졌어요. 제가 비 오는 날 찍어가지고. 이게 사마빌딩. 압구정에 있는데요. 좀 찌그러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영상은 있는데 영상을 캡처하다 보니까 사마콘덴서라는 기업이에요. 사마콘덴서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좀 설명드려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MLCC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이 MLCC 좀 크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요. 스마트폰에 1000개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MLCC인데요. 근데 이 MLCC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작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에 드는 IT다 보니까.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고 가전에 들어가는 거 크죠. 중대형 MLCC 시장에서 국내 최강자가 사마콘덴서예요. 이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서두에 가전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자율주행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스마트폰화로 바뀌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가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MLCC가 몇 개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에는 1000개 들어가고 있고요. 전기차에는 중대형 MLCC가 3000개 정도? 아니죠. 10,0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레벨 4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을 때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핸들부터 조향장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레이크까지 모든 것이 다 자동화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수많은 디스플레이가 그 안에 탑재될 것이고 몇 개가 들어갈까요? 2만 개, 3만 개, 4만 개. 3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는 전제를 한번 깔아보자고요. 10배 이상의 시장이 성장하는 규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증받은 기업이었습니다. 테슬라에 이미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G그룹이 전장의 진심이지 않습니까? LG그룹에 납품이 되고 있고 현대기아차에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를 통해서도 납품이 되고 있고요. 이미 자동차 산업에서는 검증받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서 검증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자동차 산업에서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퀄 테스트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람의 목숨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퀄 테스트를 이미 거친 기업이고 상용화를 지금 진행했다는 것은 이 시장이 개화됐을 때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2017년도, 2018년도 자동차 시장이 전장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MLCC 쇼티지가 발생했었거든요. 무라타가 MLCC 쇼티지를 가지고 왔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를 만들던 무라타가 벤츠에 들어가는 또 고급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로 전장 MLCC로 라인을 바꾸게 되니까 스마트폰 쪽에서 쇼티지가 발생했고 또 고급 자동차가 다 MLCC를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다 MLCC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쇼티지가 발생했던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10배 성장할 수 있는 자동차 쪽에서 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MLCC 관련된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일본의 무라타가 1위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그렇고 국내 사마콘덴서도 그렇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전에 시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동사의 그 배터리 소재 중에 DC 링크라는 게 있어요. 약간의 변압기 같은 경우인데요. 이거 전기차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리비안이 동사의 주 고객사인데요. 리비안은 아직 그 태동기에 접어든 기업이에요. 점점 공격적으로 그 투자를 확대하고 설비 투자와 함께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데 사마콘덴서가 바로 리비안의 DC링크를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거의 뭐 과점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리비안이 생산 캐파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DC링크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적자 상황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금 회수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 영업 사원들 또한 공장에서 지금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풀 캐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기차 산업의 또 하나의 수혜주로 DC링크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산업용 MLCC입니다. 산업용 MLCC라고 하면 크거든요, 이것도. 그냥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큰 건데 이 산업용 MLCC가 무슨 뭐 여러분들 충전기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전봇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거니까 그거 말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을 산업용 MLCC라고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 AI 서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엔비디아의 그 AI GPU가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서버 역할을 합니다. CPU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반도체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HBM 방식으로 서버를 증착하고 있는데 HBM은 지금 시작된 산업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 최고 기업이 SK 하이닉스로 떠오르고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가 이 서버를 증설할 때 사마 컨덴서에 산업용 MLCC를 씁니다.
그러면 서버가 확대되게 되면 당연히 MLCC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벌써 이제 전기차 시대에 DC링크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에 MLCC 들어가는 거, 그리고 AI 서버 시대에 HBM이 깔리면서 MLCC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율주행에는 AI GPU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메모리 반도체가 HBM 방식으로 쌓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실장할 때 당연히 MLCC가 또 들어가야 돼요. 중대형 MLCC 시장은요. 특히 자동차용 MLCC 시장은 고온 고압에도 잘 견디는 특화된 산업이어야 됩니다. 사막 콘덴서가 이미 검증을 받은 기업이고 뭐 지금부터 시작이죠. 무라타가 워낙 또 대단한 기업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일본의 기술을 조금씩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꼭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심텍이라는 기업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턴을 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닥 신호가 나왔다.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에요. 메모리 반도체가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 그러면 DDR5는 크기가 커져요. 물론 뭐 그 용량과 어떤 에너지 효율은 월등히 좋아지면서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DDR5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이 시대로 넘어가면서 크기가 커지게 되니까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텍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업황과 함께합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메모리 업황 당연히 뭐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거 그거는 다 알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심텍인 모든 PCB 업체들이 FCBGA와 같은 새로운 투자를, 새로운 시대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조용히 뒤에서 묵묵하게 요 M샵이라는 기술을 계속 연마해 왔습니다. 이 M샵이라는 것이 기존의 텐딩 방식과는 좀 다르게 좀 매끄럽게 패키징을 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기존 것과 좀 다르죠. 예. 좀 날카롭고 미세하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뭐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하는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도 싫어할 거고 저 또한 무슨 공학도처럼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매끄럽게 미세하게 패키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쪽에서 쓰이기 시작하냐면 애플이 에어팟이라는 것을 내놔요. 요만한 거를 무선 이어폰을 만들어 가지고 귀에다가 꽂으면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 칩을 통해 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럼 여기에는 통신 칩도 들어가야 되겠고, PMIC와 같은 뭐 전력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겠고, 뭐 AP 칩도 들어가야 되겠고, 다양한 것이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조그만 귀에다 거는 요만한 것에,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조그만 곳에다가 수많은 칩들을 실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M400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수많은 오사트 업체들,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업체들, 그리고 그 오사트 업체들은 TSMC로도 납품이 되고 등등, 애플이든 삼성이든 이 웨어러블과 연결되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제품이 납품되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한 건데, 아무튼 이 M400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오게 되냐면요. 제가 심텍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SIP라고 있습니다. 요게 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을 할 때 다양한 칩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하는 방식이에요. SIP, 시스템 인 패키징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스템 인 패키징이라고 쓰여 있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오토모티브,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AP와 전력 반도체 메모리 칩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진행할 때 SIP가 많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등등 자동차 쪽에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HBM이라고 반도체를 쌓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디램 반도체를 이렇게 쌓는 방식으로 지금 AI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아, 필수 조건이에요. 에이, 이러다가 말겠지. 그냥 SOC로 가도 되지 않아, AI는? 그러면 속도가 자율주행도 구현 못하고 AI 서버도 구현 못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SOC, 과거의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HBM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심텍의 M샵 기술을 기반으로 한 SIP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로직 반도체를 지금 메모리 반도체 안에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더 빨라집니다. AI 칩 자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SIP가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가 HBM으로 바뀐다. 그리고 DDR4에서 DDR5로 바뀐다. 심지어 로직 반도체를 담아야 된다. SIP는 절대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웨어러블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는 이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M샵을 가지고 이야기 드려야 되겠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웨어러블이 계속 성장해 왔다. 중화권이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화권에서 웨어러블이 터지기 시작하면 심텍의 SIP에 대한 기술은 더욱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즉 지금은 웨어러블은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성장이 다 된 산업일 수 있겠지만 에어팟이나 뭐 버즈나 갤럭시 와치나 이런 것들 중화권은 지금 개화되기 시작했고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전 프로. 이번에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놨어요. 이 안경을 통해 가지고 공간 컴퓨팅을 할 수 있다. 여기 안에는 정말 많은 칩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웨어러블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공간 안에다가 PC나 PC 이상의 OLED DDI도 들어가야 되고요.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칩들의 하모니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다가 많은 칩들을 넣기 위해서는 SIP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심텍의 홈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 심텍의 홈페이지 중에서 말미에 여기 있습니다. 오토모티브라고 돼 있죠. 자동차.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GDDR6와 같은 이런 그래픽 카드용 칩들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GDDR6 글로벌 40% 이상의 패키징을 전담하는 게 또 심텍이에요. 비전 프로에도 GDDR6와 같은 그래픽 카드 많이 들어가겠죠. 완전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남들보다 빠르게 그 영상을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심텍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함께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엔비디아가 뭘로 유명하죠? 그래픽 카드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심텍의 실적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1분기, 2분기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실적이 점진적으로 바닥을 다진 듯하는 그런 신호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 실적 1분기를 지나면서 2분기 때 점진적으로 매출도 살아나고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2023년도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쪽을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판을 좀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쪽의 기판, 이쪽도 볼 필요가 있어요. AI 서버뿐만 아니라 이 오토모티브 보드, 이것 또한 방열 기판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에 탑재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이래저래
비전 프로를 뛰어넘어 가지고 자율주행까지 계속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니까 수치화를 시켜본다라고 하더라도 생산캐파를 계속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또 생산캐파를 증가시키는 그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에도 5가지 조건. 첫 번째, 산업의 파급력, 자율주행까지 연결할 수 있고 공간 컴퓨팅까지 연결할 수 있으니까 파급력이 있죠. 그리고 또 산업의 태동기, AI 시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챗GPT 하나 나왔어요. 태동기. 그리고 세 번째, 해자가 있는 기업.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넘버원. 패키징 기업이니까 당연히 M샵 기술을 통해 가지고 또 꾸준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중앙권 업체들이 어디 뛰어듭니까? 예, 못 뛰어옵니다. 이거 아직. 해자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적이 턴하고 있고 과거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4천억까지 갔던 기업인데 생산 캐파 기준으로는 6천억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수치화를 할 수 있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수치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 그리고 계속 M샵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 상황까지 이 5가지의 합에 모두 부합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갔다 왔던 또 하나 이 5가지 조건값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 하나를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TSE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이제 가서 찍은 기업은 없고 제 유튜브에서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일부러 천안시라고 돼 있죠. 천안시의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기업 IR이 있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뭐 TSE는 굉장히 다양한 자회사들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뭐 타이거 일렉도 동사의 자회사고 뭐 디스플레이 쪽에 LDT 뭐 이런 기업들도 동사의 자회사인데 아무튼 천안까지 그때 그때 장마철이었어요. 폭우가 많이 내리는 날 다녀왔고요.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동사의 산업 영역을 3가지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 아우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후공정 쪽에 매출이 대부분 찍히는 기업이에요. 테스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후공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후공정 쪽에서는 프로브 카드라고 있어요. 프로브 카드. 요거를 좀 이 회사의 주 매출의 상당 부분이 지금 프로브 카드에서 찍히고 있는 기업이고 모두가 이 회사를 프로브 카드 기업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프로브 카드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낸드나 디램 같은 경우에 잘 작동이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해주는 카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통과됐다 그러면 얘는 이제 불량이 아니고 합격. 만약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얘는 이제 fail, 실패한 거예요. 불량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주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원래는 TSE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1위거든요. 프로브 카드. 근데 애석하게도 글로벌 기업들 규모로 봤을 때는 8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게 궁금해서 지금 갔다 왔던 건데 낸드 쪽만 맡고 있어요. 낸드 쪽은 사실상 고마진이 아닙니다. 낸드 프로브 카드가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디램 같은 경우에는 300원인 거예요. 3배 정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도 낸드를 생산할 때 이 테스트를 다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줍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반도체 전쟁이에요. 이 중요한 테스트 과정을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 이 테스트 과정을 미국 기업이나 대만 기업, 일본 기업에게 다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삼성과 SK하이닉스 계속 국산화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랑 별개로 반도체가 패권에 가장 중요하죠. 우크라이나나 이번에 러시아 전쟁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국이 왜 중국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공격적으로
반도체 규제를 하려고 할까요? 앞으로 모든 전쟁과 그 국방력은 반도체의 힘이거든요. 반도체는 자급자족하는 것이 맞다라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요한 디램의 테스트를 외국 기업에다가 모두 다 맡길 수도 없는 거고 언젠가 또 미국이 규제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 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가 요번에 끝났어요. 프로브카드의 D램 퀄 테스트, 낸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돈이 되는 D램인데요. 퀄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산과 상용화는 모르죠. TSA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 탐방을 가게 되면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이 기업이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프로브카드에 대한 공장을. 고객사에 주문이 없는데 내가 공장 라인을 증설한다? 확신이 없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발설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고, 우리 24시 클럽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D램 양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 확률은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점프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낸드는 큰 돈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D램은 분명히 큰 돈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생산 캐파를 증가하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하여금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실적은 더욱더 빠르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공장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낸드 물량 충분하거든요. D램 물량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라인을 까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서 보드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로브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을. 전기 신호를 테스트해 주는 거예요.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주는 하나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프로브 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딱 보시게 되니까 되게 미세하구나. 고단화된 공정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냥 어디 껍데기로 봤을 때는 거북이 등껍질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TSA 프로브 카드의 매출의 약 95%는 메모리 반도체 양이며, 이 중 낸드양 제품이 100%다라고 이제 기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D램까지 합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8위로 알고 있는데, 낸드 시장 내 점유율은 2위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경쟁 업체들이 미국과 일본, 국내에는 이런 기업이 있지만 마이크로 프렌드 등이 있지만 D램양 프로드 카드의 경우에는 외산 업체들이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 상황. 다 외국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인터페이스 보드 이것도 자율주행이나 등등 메모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쓸 수 있는 보드 산업이고, 자율주행 시대에 열리게 되면 상당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 내용인 거 맞고요. 이거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일단은 패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총 매출에 프로브 카드가 대부분이고 인터페이스 보드 요게 양분되고 있는데, 갑자기 테스트 소켓 쪽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2022년도부터. 2021년도 이 테스트 소켓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0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요게 이제 주 포인트거든요. 근데 2022년도 갑자기 400억으로 10배 점프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1층이 프로브 카드고요. 2층, 3층이 바로 이 테스트 소켓이에요. 이 테스트 소켓은 어떤 건지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핀을 통해 가지고 이 소켓을 통해 가지고 핀이죠. 핀을 꽂아 가지고 소켓을 만들어서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잘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해주는 하나의 핀을 통한 소켓, 핀이 모이면 소켓이 되는 겁니다.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고무를 잘라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거를 메모리를 그렇게 하고 있냐. 고무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핀을 꽂아가지고 테스트하는 방식이에요. 요거를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업이 바로 ISC인데요. ISC의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갑니다. 저도 ISC를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점진적으로 ISC의 러버형 소켓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비메모리 쪽도 소품종 대량 생산 쪽으로 넘어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소품종 대량 생산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고무형 이 핀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러버 소켓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러버 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서두에 HBM을 이야기했어요. D램을 쌓는 방식으로 지금 반도체가 나아가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여기에 로직을 담는다고 얘기했죠.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으로 메모리에다가 로직을 받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비메모리도 러버형 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ISC 주가가 막 올라가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ISC가 SK그룹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해질 수가 있죠. 내가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테스트해 줄 때 SK그룹 내에 있는 ISC가 내 물건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해 준다고? 기술의 유출 등등 여러 방면에 있어가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디를 키울 수밖에 없냐? TSE를 키울 수밖에 없겠죠. TSE는 이미 삼성전자로 납품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프로브카드가. 그러면 ISC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경란만의 추론이냐? 그래서 기업 탐방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업 탐방을 가고 나서 뭘 알았다고요? 1층은 프로브카드인데 2층과 3층은 바로 이 러버형 소켓, 이 고무 소켓을 증설한다는 얘기예요. 2층, 3층을. 그 얘기인 즉슨 삼성전자의 주문을 예상했는데 그 천문학적인 자금을, 천문학은 아니고요. 이 상당한 자금들을 쏟아붓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선 주문이 있거나 어떤 교류가 있기 때문에 2층과 3층에 바로 러버형 소켓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HBM 시대가 오게 되면 다양한 소켓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PIM이라고 해가지고 로직 반도체를 묶어버리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삼성이 최대 수혜주인 건 맞죠? 삼성은 패키징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을 테스트해 주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을 TSE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산업의 파급력 AI 시대, 산업의 태동기 AI, 세 번째 해자가 있냐? 지금 국내 D램 유일하게 프로브카드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TSE는 SK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ISC는 SK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TSE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죠. 해자가 있죠. 수치화, 지금 생산량과 공장 증설하는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영업이익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현재 추산으로 했을 때 한 2, 3년 내에 50%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수치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벌써 라인을 깔고 1층에 프로브 카드 깔고 2층, 3층에 러버형 소켓을 깐다. 라인을 깔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종목도 바로 TSE예요. 자, 최근 기업 탐방 갔다 온 기업 중에서 AI라는 이 파급력이 강한 혁명의 시대에 또 태동기에 있는 이 산업에 부합하는 기업 세 종목을 설명드렸습니다. 사막 콘덴서와 심텍 그리고 TSE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이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발로 뛰고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 업계의 분위기를 다 파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파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 산업의
침투율이 5에서 최소 5% 이상 10% 정도가 되었을 때를 보시는 것이 맞다. 스마트폰도 처음에 뭐 FPCB 시장 열린다라고 했을 때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큰 돈을 만졌던 분들은 그 산업이 침투율이 10% 이상까지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파신 분들이 최대 수익을 거뒀거든요. 이체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무 빨리 파는 감이 있었어요. 산업의 침투율 10대 중에 한 대 이상의 전기차가 만들어진다. 시장에 돌아다닌다. 그때 파셔도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예상했던 그 현상이 발생했고 그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신규 제품의 침투율이 얼마나 되는가, 요게 매도의 관점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자,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또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탐방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지 않고 우리 24시 클럽은 또 기업 탐방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